황금선박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개각이라고 해야 됩니까? 개각까지는 아니고 장관 바뀐 일부 거는 인사 교체. 부총리, 경제부총리 바뀐 정도인데 원래는 사실 우리 선대인 소장이 경제부총리가 될 뻔했었어요. 근데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안 된 이유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 선대인 소장을 투입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지금 집값이 계속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하향 안정화 추세에 있어서 필요가 없다. 선대위가 필요 없어. 인사 교체 시기가 조금만 빨랐을 때 그렇지. 유력한 후보가 올 됐을 6월 7월이었으면 한 달만 빨랐어도. 아유. 미국에서 혹시 안 불러주나? 트럼프도 이 중간 선거도 치르고 말이야. 띄워주면 그냥 좀 가만히 계세요. 거기까지 갔어요 또. 이번에 그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경제부총리가 됐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어떤 역할을 할지도 김수현 사회수석이 정책실장이 됐고 거기다 그 빈자리에는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자 네. 포용성장 플랜 그 밑그림을 짠 이제 김현명 교수가 사회수석. 확실히 문재인 대통령의 장악력이 더 커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그렇게 잘 알려진 분은 아니잖아요. 이분이 이제 기획예산처 출신이고 그러니까 정통 경제 관료로 봐야 되죠. 예. 그리고 청와대에 2번이나 근무를 했어요. 참여정부 시절에도 근무를 했었고 예.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근무를 했었고 들리는 얘기로는 이제 뭐 예산 분야의 전문가다 들리는데 무난한 인사인 것 같아요. 크게 그렇게 기존의 기조를 흔들지 않으면서 어찌됐든 경제부처 이 장악력이 중요하니까 약간 눈에 띄는 거는 기존에 이제 경제 투톱이라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경제정책의 밑그림 그리는 역할로 상정을 하고 이제 장하성 실장을 그 자리에 앉혔는데 네. 아마 이제 김수현 수석이 승진해서 정책실장이 되면 그건 좀 어려울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경제는 확실하게 컨트롤 타워를 기재부 장관으로 경제부총리로 정리하겠다. 또 이게 이제 잦은 갈등설이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그게 이제 두 분이 갖고 있는 철학이나 또 경제 정책에 대한 자기 나름의 그런 그 소신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서 빚어진 충돌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사실은 그러면은 정책실장의 역할과 경제부총리의 역할이 뭐냐 이런 것들이 잘 구획되지 않았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경제 정책은 확실하게 부총리 중심으로 가고 그 이외의 정책 조정의 역할과 정책 밑그림 그리는 이걸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이 맡는 거 아닌가. 과거에 보면 김병준 그 자유한국당 지금 비대위원장이 참여정부 시절에 정책실장을 했었잖아요. 네. 그분도 역시 경제정책 전문가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참여정부가 역점을 뒀던 지방분권과 같은 그런 정책을 총괄했고 그분이 원래 이제 행정학자잖아요. 그리고 그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의 설계자고 이제 그런 역할을 맡았듯이 김수현 그 수석이 맡게 되는 역할은 아마도 이제 뭐 그 경제 정책을 제외한 그런 그 여타의 분야에서의 그런 큰 틀의 밑그림을 그리고 정책 설계를 하는 역할을 맡지 않을까. 경제 원톱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경제는 그쪽으로 다 밀어넣겠다. 뭐 이런 말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사실 참모들이 말이죠. 대통령 앞에서 갈등하고 견해차를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언론에 회자되고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쓴소리하는 느낌에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분에게 뭔가 좀 뭐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거는 뭐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면 모르겠지만은 언론에 다 드러나게 말이죠. 그래서 지금 경제 사령탑끼리 갈등 빚고 있다. 이게 시장이 어떤 신호를 주겠어요? 저는 그것보다도 내년에 이제 성과가 나온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교체가 되는 것도 좀 너무 안티가 돼가는 분위기예요. 아니 우리가 또 할 얘기는 할 얘기는 하면서 알겠습니다. 우리 아버지한테도 할 얘기 하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 선대위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좀 우려가 큽니다. 우려가 크다. 나옵니다 이제. 예.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의 정부가 들었었을 때 항상 늘 취약했던 게 경제 쪽이에요. 자체 인력풀이 별로 없어서 늘 이제 경제 관료들한테 의존했거든요. 김수현 수석은 경제 전문가는 아니에요. 노무현 정부 때 이정우 이제 저 교수도 정책실장을 한번 했었잖아요. 이정우 실장이 이제 그런 뭐 라디오 인터뷰를 했었는데 김수현 수석에 대해서 이제 이 하마평에 오를 때 디스했어요. 사실상 디스를 했죠. 예. 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이 하기엔 좀 적절하지 않은 자리다. 왜냐하면 정책실장의 역할의 3분의 1은 경제와 관련돼 있다. 뒤에 속내는 저는 이런 게 있다고 봐요. 이정우 실장을 비롯해서 이제 이른바 헨리 조지 학파라고 부를 수 있는 토지 보유세를 강화하자는 쪽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쪽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김수현 수석이
사실 보유세 강화에 굉장히 좀 미온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은 되게 불만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정우 실장이 한마디로 경제민주화 노선을 뭐 그런 면일 확실하게 수도 있고 걷는 보유세 특히 이제 보유세 정책, 부동산 정책에 관련해서 불만이 되게 종부세 같은 많았는데 거. 예. 그걸 저는 이제 사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우회적으로 그렇게 짧게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 속내와 어쨌거나 그릇으로 드러난 이야기가 어쨌든 일리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 조중동이라든지 기득권 언론에서도 주로 공격하는 게 이제 경제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경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좀 더 장악력을 가지고 또 명확한 이제 어떤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정책 수석 자리에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이제 어쨌거나 사회 수석을 하시던 분이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그 부분은 경제 정책에 관해서는 청와대의 어떤 뭐 이 지휘력, 뭐 또는 장악력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봐야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원톱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경제부처에 이제 이른바 경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시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제 기획재정부에 맡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한국 경제 정책은 결국은 관료들 손에 놓이게 되는데 관료들이 상황 관리는 잘합니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처럼. 하지만 어떤 개혁을 이뤄야 되고 어려운 상황이 생겨났을 때 그걸 돌파를 해서 나가야 되고 뭐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 관료들이 잘하느냐 그게 그것에 대해서는 의문이죠. 우리나라 관료들은 사실상 업자가 돼버렸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어떤 업자가 그걸 기억합니까? 이 판을 자기들이 다 짰는데. 이 막스 베버라는 독일의 사회학자이자 종교학자이자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정치학자인 이분이 어로 직업으로서의 관료 막스 베버 베버. 깜짝이야. 직업으로서의 알면서 지금 모른 척하는 거지. 직업으로서의 관료라는 책을 썼는데 네. 그 책에서 이 관료에게는 영혼이 없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게 유명한 관료에게는 영혼이 없다는 얘기에 그 원출처가 거긴데 대한민국 관료들은 영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정권에서도 관료로서 일하고 저 정권에서도 관료로서 일하고 어디든 다 호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업적인 프로페셔널로 그 직업 관료로서 그 프로페셔널한 면모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관료가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네. 선 소장이 우려스럽다는 것도 역대 어느 정부도 경제 정책을 과감하게 관료의 손으로부터 가져와서 뭔가 좀 새롭게 해보려는 시도들을 과감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정부도 결국에는 소득주도 성장, 포용적 성장이라는 지난 박근혜 이명박 정부와는 다른 경제정책의 기조를 집어들었지만 그 실행을 다시 관료들의 손에 맡긴다면 그건 과연 그게 잘 되겠냐. 왜냐하면 관료들이 수십 년 동안 이 경제정책을 운영해왔던 방식이라는 게 있고 그 방식은 이른바 이제 낙수효과에 기초한 그런 사고와 그런 철학과 또 그런 정책 수단 이런 건 매우 익숙해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대통령이 포용적 성장을 말씀하시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얘기했지만 지금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균형 정책이거나 더 나아가서는 긴축 재정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슬로건하고 실제 정책이 엇박자가 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조선일보는 뭐 어마어마하게 그건 조선일보의 돈을 이제 뿌리고 있다. 조선일보의 역선동인 거죠. 대한민국 관료들한테 그런 식의 이제 균형 재정, 긴축 재정이 매우 그 뭐랄까요 친화적인 그런 정책 추진 방식이거든. 그러니까 그 틀을 크게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 재배치를 하면서 결국에 나타나는 양상은 청와대 경제수석의 역할을 좀 높이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정책실장이 경제정책을 설계하거나 큰 틀에서 역할을 못한다면 지위상으로는 정책실장 산하지만 이제 경제수석인 그 윤종원 수석이 또 이 홍남기 총리 부총리 후보자의 고등학교 2년 선배인가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그건 뭐 이제 사적인 그런 관계이긴 하지만 어쨌든 청와대 경제수석의 발언이나 역할이 좀 높아지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되고 이분이 또 그 관료 출신으로는 좀 드물게 OECD도 나가 있고 이러면서 포용적 성장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윤종원 경제수석이. 그래서 그런 배치가 아니겠냐. 그리고 부동산 정책을 기존의 사회수석실에서 띄어서 경제수석실로 배치를 했어요. 탈핵 정책과 부동산 정책을. 이게 이제 새로 사회수석이 되시는 김현명 교수가 사회복지를 전공하신 학자인데 사회수석으로서 그 정책들까지 다 관할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나 탈핵이나 이게
정책 영역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예. 덩어리가 크고 그것까지 관장하기엔 무리가 있어서 그 정책실장이 위에 있으니까 경제수석실로 아마 이게 교통정리를 하는 모양이에요. 네. 네. 그래서 약간의 이제 그 청와대 업무 분장에 있어서 위세조정 같은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예. 보면 이 경제수석의 힘을 좀 약간 좀 많이 강화했다라고 좀 받아들여요. 힘이 실리게 되겠죠 아무래도. 예. 청와대 주도권이 더 확대되는 네네. 이번 경제부총리 교체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제가- 들고요. 이단님이 네. 김용민을 정책실장으로 아니 괜찮은데? 그런 것만 읽어요. 정책실장으로 그런 것만 읽어. 하면은 나도 한번 보자. 이거. 정권이 이 망토가 들었다라는 네. 얘기를 아마 들을 겁니다. 김용민이 자유한국당 당원인데 뭐 어때? 그러네. 할당한 거 아닌가? 잘렸죠. 하셨어. 전원책이 아웃된 거. 여기에 좀 국민의 관심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요. 야, 이건 자유한국당이 네. 멤버 체인지의 어떤 그런 이펙트를 말하자면 밀어냈어요. 지금. 시점이 문제였지 아웃되리라는 건 다들 예상했던 거 아닌가? 근데 하필 때가 오늘 중 문제였는데 못했어요. 예. 오늘. 오늘 아웃되거나 갑자기. 본인이 들러엎고 나오거나. 아니 이거 어떻게 관련된 그 인사 문제 덮으려고 네. 약간 좀 오늘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네. 3시에 전원책 변호사가 기자회견 비슷한 걸 예고를 했어요. 아, 오늘요? 예. 입장 발표를 하겠다. 아 예, 그래요? 예, 예. 들어보세요. 그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 예. 또 걱정되니까 서둘러서 아, 1시 반에 아웃시킨 거지. 예. 아 그렇군요. 그 전에 그냥 예, 잘라버린 알겠습니다. 거군요. 예. 아. 근데 자, 이게 조금 더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예. 자기가 부리는 사람이 좀 편해야 되기는 하지만 음. 제가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건 참여정부 때 참여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가는 것 아닌가. 그 약간 흔히 호남- 말해 줄 선 사람들. 그 인재풀이 제한돼 그럴 수도 있어서 어쩔 있죠. 수 없는 거지. 예를 들면 장하성 실장을 예전에 안철수 캠프에서 정책 자장을 했던 분을 모셔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시도 자체는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경제부총리 한 뭐 김동연 부총리도 이른바 이제 변양균 라인이라고 했었는데 네. 지금 요번에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도 변양균 라인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 아. 사람이고요. 그 변양균 네, 전 실장은 그 신정아 씨하고 어떻게 문제가 있었던. 그렇죠. 네. 후반 노무현 정부 후반에 이제 그 문제가 불거져서 그렇죠. 사실 좀 불명예 퇴진을 했던 분인데 네. 지금 뭐 반장식 전 일자리 비서관이라든지 음. 그 몇 분이 여전히 이제 이 변양균 라인으로 분류가 되는 분들이 되게 중요한 자리들에 포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쓰는 분들이 보면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을 이제 다시 발탁해서 이제 계속 쓰는 예를 들면 유정일 교수라든지 비판적인 뭐 목소리를 많이 내고는 있지만 전성인 교수라든지 박상인 교수라고 뭐 새로운 어떤 재벌 개혁론자로서 예.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뭐 적극적으로 캠프에 참여는 안 하셨지만 다들 실력들이 있으신 분이고 또 어찌 보면 뭐 장하성이라든지 최근에 좀 재벌 개혁에 상대적으로 최근 몇 년간 좀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온 뭐 김상조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에 비하면 좀 더 적극적인 스탠스들을 많이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꾸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충분히 이제 제대로 개혁이 진행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톤을 유지하시는 분들이기도 한데 저는 그런 분들 중에 일부도 좀 끌어안아서 그러면 네가 그날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이런 식의 좀 역할 부여를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이제 풀을 좁혀놓으면 결국은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빗겨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뭐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예. 평가하는 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자기하고 예. 저 뭐야 마음 맞는 사람하고 근데 자기 이제 일한다는데. 쓰겠다. 예. 어찌됐든 이 정부가 그냥 탄생한 정부가 아니고 박근혜 탄핵 또 촛불 시민들의 그런 이제 촛불 혁명 이 과정에서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에 뭔가 기존의 우리 사회의 경제적 기득권을 좀 누르고 그리고 뭔가 이게 서민이나 또 일하는 사람들 예.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좀 길을 펴고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기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이번에 그 경제사령탑 뭐 투톱 교체 두 사람의 갈등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네. 장하성 실장 같은 사람은 경제민주화의 상징으로 간 겁니다. 저 자리에.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도 있지 않았고 정확히 뭐 민주당에 가까운 인물도 아니었고 오히려 2012년 총선 김용민 캠프에도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누구 있었어? 사람이 있긴 있었어. 박현민이 있었어요. 정동도 있어서 정동도. 아 다행이네 그때 안 친해가지고. 아유, 나한테도 뭐. 얘기 좀 하자. 진지하게 얘기. 오히려 안철수 그 연구소에 네. 싱크탱크 소장을 맡고 이러면서 거기하고 가까웠던 인물을 이제 적극적으로 영입을 해서 경제민주화에
상징으로 삼은 건데 이제 그분이 저렇게 물러난 건 조금 비약해서 얘기하자면 이 정부에서 경제민주화 정책은 이제 끝났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 또 한 사람 그런 기대를 받았던 김상조 지금 공정거래위원장 이분 뭐 하고 있나요? 저는 같이 참여연대 출신이고 오랫동안 알았던 분이지만 사실은 제가 이 정부에 들어간 시민사회 출신 중에 가장 실망스러운 사람은 김상조 보이지 않는다? 위원장이에요. 예, 예. 들어가서 한다는 얘기가 뭐 시민사회 단체들이 너무 조급하다. 조급하다고 개혁이 되는 건 없다. 본인은 뭘 했냐는 거예요. 이 정부에서 기억나는 재벌개혁 정책이 있으면 한 가지라도 얘기해 보세요. 없습니다. 저는 김상조 교수는 어떤 영향이든 뭐든 스스로 무력화된 케이스라고 보고 네. 장하성 실장은 저렇게 나가게 됐고 과연 이 정부의 그러면은 경제민주화 정책이라는 거는 뭐가 남았냐.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 인사가 네. 매우 우려스럽고 소득주도 성장도 제대로 될 것 같지 않고 그다음에 경제민주화라는 어떻게 보면 이 촛불혁명의 연장선상에서 이 정부에게 국민들이 기대했던 그런 어떤 정책 방향이나 그런 큰 틀의 구조개혁이나 이런 것도 잘 되지 않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여러모로 그냥 뭐 홍남기 그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제가 네.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무난한 사람, 그냥 저냐? 예, 예. 어떻게 보면 말 잘 듣는 사람 아. 선택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 잘 듣는 사람을 발탁한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직할하겠다. 경제 직접 챙기고 주도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봐도 되는 거 아니 아닙니까? 대통령께서 예. 하실 일이 많죠. 그것만 진짜. 있는 게 예. 아니고 지금 남북 관계와 이 북핵 문제 해결과 여기에 올인하고 계신데 또 대통령께서 뭐 그렇다고 경제를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경제를 뭐 아주 잘 아시는 전문가도 아니시고 결국에는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우시고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웠던 이 정책 방향을 밀고 나갈 그런 핵심적인 경제 정책의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잘 안 보이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점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너무 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특별한 이런 인물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참여정부의 뭐 시즌 2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아, 그걸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댓글 엄청 달린다. 이게 엄청 달리고 있어요 지금. 예, 엄청 달리라 달리고 그런 거예요. 선대인이 하는 얘기는 반대로 하면 된다 이런 댓글이 엄청나게 달리고 뭐 있어. 엄청 하나 있어 하나. 이번 인사는 좋은 인사다. 축혀주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또 하나 해야지. 김상조 위원장의 경우는 뭐 이야기한 대로 뭐 재벌 지배구조라든지 이런 그 좀 더 근본적인 문제보다는 이게 이제 갑질 횡포, 특히 이제 그 공정 그 거래 문제, 또 공정 경쟁과 관련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뭐 일을 하셨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더 어려운 과제이고 뭐 장기적인 과제라서 당장 표가 안 나서 뭐 그렇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성과는 못 낸 건 맞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나마 조금 긍정적으로 이렇게 볼 부분은 몇 주 전에 만났어요. 네, 몇 분하고 이제 같이. 예. 보유세 문제 관련해서는 뭐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전 상당히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유세 개혁에 있어서 세율을 이렇게 올리는 걸로 한계가 있어요. 이게 그 세율을 매기더라도 이 덩어리가 너무 작아, 가표라는 덩어리가 작아버리면 세율을 뭐 올린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는데 이게 이제 그 덩어리가 되는 공시 가격을 현실화하면 상대적으로 있는 세율을 가지고도 사실 세수 증대 효과가 훨씬 커지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김도희님께서 선대인님이 말이 너무 길어지면 네. 광고를 끊어달라고 글을 올리셨어요. 선대인 아재 노잼입니다. 자 그래요. 자, 그러면 광고를 좀 끊죠. 예. 자, 예. 사실은 이 오늘 광고할 알밤. 예. 막걸리는 말이죠. 네네. 굉장히 이념적인 막걸리입니다. 예. 어떤 면에서 이념적이에요? 유신 공주한테 알밤을 주자. 그래서 공주 알밤. 잘 만드네요. 예, 공주 알밤주. 얼마나 연구했을까? 이 얘기 만드는 거야. 밥맛 우유 드셔보셨죠? 밥맛 네. 우유. 얼마나 달콤합니까? 고소하고. 밥한바. 그렇지, 뭐 이런 거. 밥한밥, 예. 밥한밥. 거기다가 탄산을 넣어요. 그리고 막걸리를 넣어서 휘젓는다. 맛이 어떨까요? 굉장히 좀 탄산음료 먹는 기분이 그렇습니다. 들더라고요. 예. 알밤주, 공주 알밤주는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네네네. 예전에 어떤 분이더라 그 막걸리만 먹고 일상을 사셨던 분이 계십니다. 밥처럼. 밥처럼 더 건강해졌어요. 더 건강해졌다고? 팩트입니까? 더 건강해졌단 말. 좋은 영양 성분도 많이 있구만. 그래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이게 예. 사실 그 공주 알밤을 구하기 쉽지 않아요. 저번에 쌀 막걸리, 그러니까 네. 막걸리 이름은 우리 쌀 막걸리예요. 네. 그래서 그 성분을 뒤에 봤더니
쌀 가로치고 수입산 수입산. 이렇게 되는 막걸리도 있더라고요. 우리 쌀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해놓고. 우리 쌀이 아닌 거죠. 아. 네. 이건 우리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바로 공주 알밤으로 만들었습니다. 100%입니다. 아, 공주 알밤 아니면 뭐 뭐 아니면 어떡할 건데. 저 찾아오세요. 소비자본의 제가 알밤을 신고를 맡겠습니다. 공주 알밤이겠지. 뭐. 백문이 불여일 맛이라고 아이고, 조금씩 그럼요, 따라봐요. 그럼요. 아주 아이고. 이거 이제 드디어 먹는 거야? 그렇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안주까지. 이거 뭐 이렇게. 괜찮나요 이거?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방송? 방송 보시는 분들이 네. 약간 추출할 시간인데 왜 이래? 막걸리 안 드셔보셨나 봐. 이거 쳐야죠 위에다가. 아, 그렇습니까? 예. 아우 술 냄새 진짜. 방송 사고네 이거. 제가 이 술을 아우 술 냄새. 술을 마기오줌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네. 먹어본 적도 없고 따라본 적도 없고 아 특히 술 안 막걸리 드시죠? 맞아 술을 안 맞아. 먹었습니다. 근데 아우 너무 맛있다. 본인이 탄산 들었다 그러면서 막 흔들면 어떻게 해요? 글쎄 말이에요. 제가 그걸 깜빡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 의원님 이거 드시고 네, 됐습니다. 예. 야 이렇게 음주 방송 해도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거? 우리 나 익숙치 않은데. 선대인 소장님, 예, 자, 취기가 오르시기 바라겠습니다. 떨어지는 것만 너무 좋아하시는데 취기 오르시고. 요거. 아니요 저 이거 뭐 이거 아예. 아깝잖아요. 뭐.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술 안 드시니까 이거 좀 닦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닦고 있을게요. 자,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황금 선박 동접자 2만 저출하기 2만 정도. 아 지금 2만이에요? 벌써? 아니, 2만이 되길 아 바랍니다. 되길 아 바랍니다. 굉장히 저기한 냄새가 나네. 근데 되게 달콤한. 고소한 냄새가. 그렇죠. 이게 약간 색 빛깔도 요구르트. 그래서 안주도 먹어요. 네. 내가 이전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아니, 그렇죠. 명태전. 저는 고추전을 좋아합니다. 저는 김치전. 아이고 세상에. 맛있다. 우리 먹방을 할까 먹방? 응? 나 먹방 자신 있는데. 세상에 가장 쉬운 게 연기인 줄 알았어요. 영화 만든 사람들한테 까메오라도 시켜달라 했는데 실제로 시켜줬어. 지나가는 사람 일로. 지나가는 사람의 연기도 엄청나게 많은 걸 어렵지. 요구하더라고. 근데 예전에 또 저 지난 1월인가 진짜 극영화인데 순댓국집 그 저기 주인. 액션 연기도 있었어요. 소금 뿌리는 순댓국집 그 손님으로 주진우 기자도 있었고 돌아가신 우리 노회찬 의원님도 계셨고. 못 봤는데 무슨 영화? 참 그렇게 이렇다 성과를 낸 건 없었습니다. 하여간 예. 자, 공주 알밤 홍보하겠습니다. 공주 알밤으로 만든 막걸리 가까운 매장에서 먹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김용민닷컴에서 싸게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한 병이 아니라 5병에 15,000원, 15병은 31,500원. 이 맛에 싸다. 어때요? 진짜 공주 알밤인데. 자, 이 생막걸리의 인공적인 밤향이라든지 진짜 맛있네. 색소 타는 그런 쓰레기, 허접한 가짜 막걸리 아니에요. 공주 알밤으로 발효 술밥을 만들어서 주조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먹게 되네. 진짜 알밤. 여기 중요한 대목이 있네. 소녀시대의 써니가 애정하는 술로. 그러니까요. 그 이제 네 번째 줄에 있는 거고 지금 내가 두 번째 줄에 있잖아요. 이거 언제 가서 읽겠지. 그러니까 왜 끼어들어요? 예. 공주 알밤주는 공주 알밤만을 볶아서 빚은 저온 발효주입니다. 생밤을 말렸다 침전시키는 과정을 3, 4회 반복해서 밤의 껍질이 자동적으로 분리되면은 그때 속살만 볶아가지고 술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특허청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에 등록된 명품 특산물입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공주 알밤주는 말씀하신 대로 소녀시대 써니가 멋있다. 냉장고를 부탁해 TV에서 무척 애정하는 술로 밝혀져서 써니 막걸리라고 불렸습니다. 공주 알밤주 그래서 여성분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사랑받고 있는 요즘 여성분들이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달달하고 이제 소주보다는 맛있고 그렇죠. 이러니까, 예. 예, 그것도 뭐 밥 대신 먹으면 되는 거니까. 예. 자, 밥 대신 먹으래. 이게 알코올이 몇 도입니까? 한 이게 한 15도 되지 않나요? 15도쯤 될 거예요. 2002도. 2002도? 2002년부터 신스 2002. 예. 아무튼 맛있네요. 맛있습니다. 이거 또 사랑의 열매와 또 협약 업체네요. 협약 업체. 네, 예. 공주 알밤과 함께 드시면 참 좋습니다. 공주 알밤 드셔보셨어요? 와, 생밤인데 아주 맛있어요? 그냥 육즙이 과즙이 육즙이 아니라 과즙. 고기처럼 드시는구나. 되게 특산물이에요. 예. 공주에. 아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막내 고모의 시댁이 공주예요. 아, 그래서 막내 고모가 시댁에 다녀오시면서 늘 이제 저희 본가에 공주 알밤을 떨구고 가는 이게 이제 명절 때 풍경이었기 때문에 네. 그 밤이 좋아요. 아주 맛있어요. 관음 라이트 클럽에서도 홍보했는데 네네.
공주시에서 올라왔어요. 인사하러. 아 진짜로? 너무 잘 나갔다. 아, 그래서 다음에 제가 공주시장 출마하려고 합니다. 또 욕하려고? 자, 공주 알밤주. 예.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아, 너무 싸요. 5병에 15,000원이에요. 5병이면. 네, 15병은 3만 이게 맛있다. 1,500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유, 세상에. 배송비가 포함된 가격이라는 게 더 놀라운 거죠. 현희 씨가 CF로 해봐가지고 멘트가 자연스러워. 자 이제 방송합시다. 네. 네. 지금 광고 시간이 방송 시간보다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먹는 거에 너무 네. 집중을 했었어요. 자, 그래요. 자, 그럼 이번엔 또 어떤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전원책 얘기 잠깐 해보죠. 해야죠. 예. 예. 전원책형만 타격을 입는 게 아니라 전원책을 데려온 김병준. 두 사람 다 외인 부대 아닙니까? 그렇죠. 그 둘 다 지금 그야말로 아웃되게 생겼어요. 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상이몽이었던 건데 네. 저 자유한국당 비대위라는 게 한시적인 임시기구 아니에요. 네. 뭔가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참여정부 사람이었던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데려왔는데 근데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야. 지지율도 안 올라가고 네. 뭐 그렇다고 김병준의 캐릭터가 이게 뭐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이런 캐릭터도 아니니까 조강특위를 만들어서 또 외부에서 외인 부대를 한 명 더 데려온 거예요. 캐릭터가 굉장히 센 정치평론가인 전원책 변호사를. 그림상 데리고 온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위험에 외주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결국 그 자유한국당의 혁신이나 개혁이라는 게 애초부터 네. 방향도 없고 설계도도 없고 외부에서 그저 그냥 좀 기존에 있던 인물들이 아닌 사람들 데려와서 어떻게 해보려다가 지금 파탄이 난 거죠. 근데 전원책 변호사는 저분이 이게 이제 입이 굉장히 센 사람 아니에요. 네네. 그래가지고 어록도 많이 남긴 양반이고 정치 평론가로서는 우리가 관점은 동의하지 못하지만 나름 유능한 사람일 수 있는데 과연 이제 정치를 잘하리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고 게다가 지금 굉장히 중차대할 수 있는 그런 뭐 인적 혁신이나 이런 칼자루를 제대로 휘두르리라고 검증이 된 바가 없는데 저 양반 데려와가지고 결국에는 뭐 실제 모두 해보지 못하고 입으로만 막 헛심 쓰다가 지금 끝난 꼴이에요. 그래서 네네. 비대위도 저는 표류할 거라고 보고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숨죽여 있던 네. 그게 친박이든 친박, 뭐 예. 비박이든 그 저 당내에 권력 투쟁에 이골난 이런 선수들이 팔짱 끼고 웃고 있다가 이제 슬슬 저는 움직일 거라고 그봐 니들이 그렇게 하니까 돼? 네, 우리가 생각- 다시 나서야지. 생각해요. 약간 이런 개념 그래서 아닙니까? 예. 팔짱을 끼고 웃은 사람은 홍준표, 김무성? 뭐 그렇죠. 뿐만 아니고 뭐 다죠. 홍준표, 김무성뿐만 아니고 저 당에 이제 뭐 지금 전당대회 나오려고 몸 풀고 있는 뭐 오세훈도 그렇고 네네. 뭐 심지어 김진태도 그렇고 기존에 이제 그 이 자유한국당을 상징하던 인물들의 전대 출마를 봉쇄하는 역할을 막 했어요. 그리고 나서 5월 달까지 전당대회를 미뤄야 된다. 명분은 그래야 제대로 혁신할 수 있고 그래야 제대로 통합할 수 있다. 이건데 자, 5월을 여기서 포인트를 한번 5월. 근데 이제 보시죠. 기존의 그 자유한국당 내 다수 의견은 2월 아니에요. 근데 2월이면 새 당대표가 들어서 가지고 4월 달에 보궐선거를 만약에 네. 지면은 그 지도부가 또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새 당대표가 또 들어서 그러면은 기존에 조강특위가 인선해놨던 그 인선을 다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천권이 바뀌는 거거든. 네네네. 그래서 전 변호사가 얘기하는 5월이라는 시점은 누가 당대표로 들어서더라도 판을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시점까지 미뤄가지고 인적 혁신을 가져가겠다. 그래서 상당한 전당대회의 공천 권한을 행사하겠다. 요것과 더불어서 죄송한데 좀 진지하게 해. 근데 김치를 먹고 있으면 어떡해요? 괜찮아 많이 먹어. 인생이 다 먹고 살라고 하는 거야. 좀 되게 진지하게 얘기했어. 정치도 먹고 살라고 하는 거지. 아유, 난 참 웃겨가지고 나는 또 한 가지 상황이. 복심이 있는데 황교안한테 시간 벌어주려는 거 아니야. 아, 그 점이 중요해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황교안이 지금 당장 들어와가지고 2월 달에 전대 출마를 못하죠. 왜냐하면 2월 달에 출마했다가 4월 달에 보궐선거 치면 어떡하라고. 그 책임론에 떠밀려서 아웃되니까. 그런데 그 어쨌든 이후로. 유력 대선 주자가 되려면 네. 단숨에 올라가려면 당을 장악해야 되거든. 그 시간을 벌어주려고 전원책이 저렇게 좌충우돌 하면서 뭔가 앞뒤가 안 맞고 아, 밑밥 던져놓고 이 있는 좌우도 거다? 안 맞는 얘기를 계속 해왔던 거 아닌가. 네네네. 저는 그렇게 봤어요. 네네네. 근데 뭐 자유한국당 내부 분들은 뭐 거기까지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렇게 보이더라고. 아니면은 그냥 전 변호사가 또라이인 거야. 목적 없이 그냥 이유 없이. 계속 자유한국당을 놓고 정치 평론을 한 거밖에 안 돼요. 지금까지 해온 거는. 그리고 그럴 황교안의 수도 있죠, 전원책 근데 변호사가 밑밥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는 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읽었어요. 해도 돼요? 아, 그렇게 읽었어요. 어쨌든 올 단두대를 외치다가 본인이 단두대로 간 그런 형국이
됐어요. 근데 하여튼 전원책은 제가 볼 때는 그 한국 사회에서 이상하게 부각된 논객이에요. 논객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논리가 있고 그게 딱 구체적인 근거들을 이렇게 들이대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진짜 굉장히 엉터리 정보들을 갖고 와서 그걸 굉장히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걸 자기 주장의 이제 밑바탕으로 삼는데 제가 볼 땐 방송에 먹힌 이유 중에 하나는 말을 그냥 막 한다는 거죠. 그리낌 없이. 그러니까 그게 어쨌거나 방송 입장에서 보면 소위 보수 쪽 사이다인 거 아니야? 전반적으로 국민들한테 미친 영향을 보면 별로 좋지는 않죠. 뭐 엉터리 이야기들이 계속 확산되는. 네. 이로써 계기가 하여튼 전원책의 방송가에서의 몸값은 더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그럴 수 있지.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안티지. 그러면서도 또 보수적 목소리를 내고 네. 캐릭터는 변한 게 없고 전원책만 남는 장사를 했다. 변호사 업은 할까? 그 양반이 그 정경련 산하의 자유기업위원이라고 원장을 한때 했었죠. 그 원장까지 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는 뭐 자유한국당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 상황이고 네. 결국 이제 반사 이익은 민주당이 그냥 누리는 거고요. 지금 저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상대가 워낙 이제 바닥을 치니까. 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저문양 저꼴이 나는 이유는 내부에 확고한 중심이 없어요. 예전에도 그 자유한국당이 한때 궁지에 몰렸었잖아. 네. 특히 이제 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추진했다가 그 다음 총선에서 대판 깨지고. 그렇죠. 역풍 근데 맞았죠. 이제 네. 박근혜가 비대위원장 들어와가지고 특히 이제 대선 앞두고서 뭔가 일사불란하게 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쫙 했단 그렇죠. 말이죠. 네. 근데 그거는 내부에 확고한 중심이 있었고 대선 주자가 확고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고 네. 반대로 뒤집어서 민주당도 지난번 총선 이전에 위기라 그랬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하다가 막 흔들어가지고 대표 그만두고 박근혜 책사였던 김종인이를 불러다가 네. 총선 공천권도 맡기고 총선 공천개혁 작업을 진두지휘했는데 그때도 여전히 민주당 내부에는 확고한 중심이 있었어요. 네. 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 세력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결국 정당이 뭔가 뭐 혁신을 하고 선거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이제 확고한 중심 세력과 그 중심 세력이 세력으로서든 가치로서든 비전으로서든 아니면 인물로서든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요소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은 결여돼 있어요. 그래서 혁신 못한다. 만약에 황교안 전 총리가 등판을 해서 그분을 사이에 두고 근데 그 응집이 사람은 된다. 네. 결집이 이미지의 된다. 원죄가 너무 많아요. 예. 일단 박근혜 탄핵당할 때 국무총리였잖아. 그렇죠. 권한대행까지 했지. 친박들이 모인다는 거죠 결국에는. 예. 아니 근데 지금의 그 자한당이라는 것이 친박 또는 태극기 우파를 기반으로 해서만 이게 외연 확정성이 없다는 거죠. 근데 태극기 우파만으로 오히려 자꾸 이렇게 쏠리고 있기 때문에 왜 자한당이 결집 세력이 이렇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그거라도 이제 때. 그거로 자꾸 가려는 거지. 그거로다 자꾸 가려는 세력들이 있고 네. 근데 그걸 잡으려고 하니 기존에 이제 많은 그 이른바 중도에 서 있던 사람들이 자한당이 하는 짓이 하도 이제 너무 하니까 이제 지금은 민주당 쪽으로 와 있거나 또는 뭐 다른 쪽으로 어쨌거나 빠져 있는데 자한당 지지층에서 많이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려는 명분을 주는 게 자한당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이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그걸 지금 스스로 다들 끊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뭐 황교안한테 허락허락 누가 내주나요? 또 관료 출신 아닙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상의하듯이, 예. 이런 권력이었던 사람이 대중 정치인이 된다? 막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시장에서 악수하고 뭐 이렇게 음식을 줬을 때 예. 하고 이제 먹여줬을 때 잘 먹는 네. 잘 먹어야 돼. 네. 나는 아직도 그분 난잘 참 모르겠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 고건 총리 있잖아요. 전 네. 총리님. 네. 그분 정치 안 하신다 하더니 진짜 안 하시고 안 요즘 한 게 어디 아니고 계세요? 예. 하려고 그랬는데 간봤지 간. 본인이 링에도 못 올라가고 스스로 그래요? 주저앉은 거고 너무 간을 보셔가지고 너무 간만해요? 고간이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안 하시는 분을 또 그렇게 얘기하기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마찬가지로 네. 링에 올라가자마자 다리 풀려가지고 그렇죠. 주저앉은 네. 거고 저는 그래서 황교안도 올라가는 순간에 그냥 다리 풀린다? 한 주먹에 다운될 거다. 황교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때 정의당 박원석 의원께서 네네. 추궁을 하셨죠. 내가 전관이. 청문위원이었어요. 그러셨군요. 그때 예, 뭐 추구하셨습니까? 거의 진짜 목닥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네네. 무섭네 저분. 결정적 땄어요? 물증만 예. 안 나와서 심증은 다 갔고 결정적 물증이 안 나와가지고 끝까지 네네. 발뺌을 했고 게다가 이게
청문회를 생중계를 했는데 네네. 하필이면 그때 메르스 사태 와중이었어. 아, 덮였구나. 주목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 양반이 법무부 장관 할 때 그때도 충분히 검증됐어야 되는 건데 네네. 그때 헌법재판관 누군가 한 명이 날아갔어요. 뭐 개인 처신 문제, 도덕성 문제로 거기에 덮여가지고 그냥 슬쩍 넘어갔거든. 뭐 운빨이 나는 좋은 사람이. 그렇지. 운이어야 돼. 이제 그거 다 뒤집어가지고 네. 이 청문회 때 네네. 새로 쟁점을 만들면서 목닥이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그렇군요. 예. 결정적 증거가 안 나오고 메르스 사태여가지고 청문회 결정적 증거가 그때 나왔어야 되는 게 뭐였어요? 전관이오죠. 전관이오. 전관. 이 사람이 전화 변론하고 그다음에 실제 19금이라 그래서 19건의 이 자료를 공개를 안 했어요. 네. 본인이 저 변호사를 하면서 네. 그 다뤘던 그 19금 자료 중에 사면 건이 있는 거야. 음. 이건 사실 사면 로비스트로 활약을 한 거지. 아. 그래서 그 사면 그 의뢰인이 누구였냐? 그때 뭐 삼성이라는 말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그 뭡니까? 세월호 사고하고 관련 있는 그 회사. 유병헌? 아니 그 회사. 아무튼 거기였다는 설도 있었고 여러 네. 설이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뭐 심증과 정황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네. 결정적 물증이 못 물증이 안 들어가지고 나왔구나. 그래서 저 양반은 다시 이제 검증대에 오르면은 그 문제가 다 다시 쟁점화될 거거든. 네. 병역부터 시작해서 군대 면제받고 1년 만에 고시를 패스했어. 그럼 긁으면서 봤나 보네. 근데 중매내지, 그 사람 중매내. 그런 거리 보면은 거의 로봇이잖아. 이게 어깨뽕이 진짜 엄청 들어간 사람이더라고. 아니 그래서 그 지금 보수 기독교 교회들을 돌면서 뭐 간증이나 이런 걸 되게 많이 한대요. 강연도 하고. 그 특히 자기 나름대로 몸 풀고 있는 거죠. 요즘 뭐 출판 뭐 컨셉이 책도 내고. 예. 컨셉이 요셉이야 요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 맞나? 아니 목사라면서요. 목사님 목사 아니야. 전도사야 전도사. 전도사는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아니 예, 예. 어쨌거나 신학 박사 아니야. 신학 박사 아니야 문학 박사야. 와, 그래? 하나도 안 맞춰. 야곱의 아들 맞습니다. 야곱의 네네. 아들인 우리 요셉 형. 요셉 형이 이제 형들한테 린치를 당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실 죽음을 당한 줄 알았는데 네네. 용케 살아나가지고 총리가 됐어. 나도 총리했으니까 요셉 컨셉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니 교환이 근데 형님이. 나는 네. 황교안이 저 보수 관문을 못 뚫을 거라고 보고요. 네. 보수도 머리가 있으면 저렇게 확장성이 없는 박근혜 탄핵의 혐의를 온몸으로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을 네네. 내세운다면은 그건 정권을 다시 민주당한테 헌납하겠다 이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뚫지 못할 거라고 보고 만약에 저 관문을 뚫고 나온다면은 땡큐지 지금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왜냐하면 저렇게 쉬운 상대가 어디 있어. 쉽다. 네. 유승민 카드는 어떻습니까? 다시 요즘은 돌아온다. 쉽지 않아요. 내가 저 지난번에 네. 모 정치인한테 들었는데 진짜 스킨십도 없고 진짜 밥 한 번 사지 않는 유승민이? 밥 한 번 사지 않는 정치인 둘을 꼽았는데 네. 한 명은 Y, 한 명은 S. 김영삼 대통령 말고 네. Y는 유승민, S S는 누구예요? 심재철이라고. 근데 보는 여기 게 어떤 분이 댓글 올렸네. 네. 유승민, 김무성이랑 키스했어요. 스킨십 좋아요. 노룩 뽀뽀. 이 시장 스킨십이 탁월하다 누구? 네. 내가 이야기해볼게. 예. 그 정청래 의원 있잖아. 네. 네. 정청래 의원을 한번 만나러 갔더니 그 사무실 앞에 마포 망원시장이 있더라고. 네. 망원시장이 또 많이 활성화돼 있죠. 망원시장 엄청 잘 떴죠. 이번에. 근데 거기 자기가 이 지역민들하고 어떻게 스킨십을 하는지 한번 보여주겠대. 네. 나를 데리고 보여주겠다. 가더라고. 몇 걸음 안 가서 일단 아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근데 이게 아는 게 TV에서 봤다 이게 아니라 자주 이제 저 상인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지. 그래서 이게 상가 들어가서 어떻게 지내시냐 그러면서 이게 뭐 거의 그 장사하는 것도 현황을 꿰뚫고 최근에 뭐 지난번에 이랬다고 했죠 뭐 이런 식의 계속 상가들을 그렇게 이렇게 한번 다니시더라고. 그래서 딱 자기가 이제 그러시더군. 이 상인들하고 스킨십 하는 건 내가 정석이라고. 그래요. 아니 정청래 의원은 뭐든지 다 자기가 정석이라고 해. 이 시대 참 땡땡이네. 예. 지금 자유한국당 내의 보수는 완전히 찌그러지고 아하. 그야말로 합리적인 보수.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합리적 보수의 자리까지 나름 이렇게 확장을 해간 거예요.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이 돼서 이 비생산적인 양당 정치의 시대를 종식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요구를 다양하게 담을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만들어져서 협치하지 말래도 협치가 되는 다당제 시대에 맞는 이 대의기관의 구성 원리가 작동을 해야 되고 그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밖에 없다. 그렇죠. 아니 우리 말 시켜놓고 김용민이 다 먹었어.
아니 말 시키는 이유가 있었네. 다음 주제 넘어갈까요? 이게 네, 뭐- 알겠습니다. 예, 경유차 클린 디젤이 음. 파악이 됐습니다. 이 현대자동차 이번에 실적인가요? 어마어마하게 추락했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네. 근데 그게 MB 녹색 성장 정책의 일환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클린 근데 디젤이 녹색 성장 전체가 사기잖아. 잘 생각해 보면요, 디젤 차량 마음껏 사시라. 그리고 운전면허 그냥 뭐 맞아요. 디젤 차를 그때 그래서 많이 샀잖아요. 네.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다 없애겠다고 하니까 지금 디젤 차 사셨던 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속는 기분이 들지. 정부가 장려하고 권장해서 여러 가지 혜택도 있다 그래서 샀는데 뭐 혜택 다 없애겠다. 2023년까지 뭐 디젤 차에 주는 혜택 다 없애겠다. 그리고 네. 미세먼지 배출이 최고 9배까지 된대요. 디젤 연료 차량이.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타고 다니면 마치 이제 미세먼지의 주범인 것 같은 사회적인 논청까지 받게 돼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정부로서도 없애겠다고는 했지만 좀 이제 원성을 들을 만한 네네. 그런 이제 뒤끝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MB가 했던 정책들이 다 그런데 이게 좀 야바위야. 이 클린 디젤이라는 것도 사실 떠들썩하게 선전해서 이게 디젤을 휘발유 어떻게- 차보다 더 깨끗한 그런 청정 연료다. 이래가지고 막 디젤차 이제 사게 하고 이게 디젤차 안 팔려가지고 그때 내수 진작책으로 그런 사기를 빼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녹색 성장이 오히려 거꾸로 간 거죠. 그렇죠. 미세먼지가 심각해지는 원인이 된 그러네요, 거죠. 진짜.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 뒤에는 MB의 수익 모델이 있다. 이렇게 저는 의심합니다. 약간 뭐 자동차에서의 어떠시오? 뭐가 좀 뭐 딜이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클린 디젤도 현대차한테 굉장히 큰 이득이 됐고 네. 운전면허 간소화 이건 역시 자동차 회사한테 큰 도움이 된 것이고 막 그 시기에 다스와 현대차 사이에 어떤 이상한 거래가 있었다는 설도 있고요. 또 그렇게 연관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 정말 현대자동차에게 유일하게 칭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하청업체와의 상생. 이거에 있어서는 하청업체 와해가 아니고 하청업체 한 군데 와해. 어쨌든 한 군데라도 이렇게 상생의 모범이 되고 있어요. 다른 하청업체들은 엄청 쥐어짰어. 네, 그렇지. 저도 그때 디젤차를 샀어요. 그 이명박 말기에 샀었는데 이거 사도 되나? 그때 가스차를 몰고 다녔거든. 근데 클린 디젤이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샀죠. 속았어 나도. 그게 무슨 클린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이미지 세탁을 해준 거지. 디젤은 디젤이란 사실은 말이? 클린이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이제 친환경차라고 볼 수 있는 뭐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이런 것들하고 거의 같은 대접을 해줬거든요. 뭐 그렇죠. 예를 들어 통행료, 그다음에 뭐 주차 이런 거 다 할인해주고 뭐 이제 거기다가 세제 혜택까지 그때 단기적으로 주고 그랬어요. 디젤차 판매량이 2008년에 비해서 2015년까지 한 4배가 늘어났더라고. 이게 근데 그때부터가 문제였어요, 사실은. 이게 경유차라는 것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줄인다 이랬는데 그게 원천적으로 그렇다기보다는 이른바 그 당시에 이제 유로5라는 어떤 뭐 이게 새로운 그 환경 기준에 맞춰서 이게 폭스바겐을 주도로 해서 그 기준을 맞춘 뭐 친환경 디젤 차들이 나왔다. 그래서 이게 되게 이제 환경적으로 좋다. 그 온실가스 배출을 적게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서 많이 타게 하고 뭐 이른바 클린 디젤이라는 딱지까지 붙여준 건데 실제로 2015년이었나요? 16년이었나요? 그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 저 연비 조작하고 뭐 했다는 게 다 드러났잖아. 예, 예. 아니 연비 조작하고 뭐 유로6하고는 관련이 직접적으로는 있지는 않는데. 아니 물론 그렇죠. 근데 이제 폭스바겐이 한 걸 보면서 이제 사실은 그 기준을 맞춘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사실상 조작한 것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클린 디젤이라는 말이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네요. 이게 아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김상혁 씨가 했던 말이랑 비슷하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을 한 건 네. 아닙니다. 뭐 이런 말, 맛있는 똥, 막 약간 이런 느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순수한 매도.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말이네. 예.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야 될 게 뭐냐면 현재 현대자동차의 실적이 그야말로 급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기에 아주 그 지금 극치를 70% 손실을 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네. 아니 영업이익이 70% 줄었죠. 네, 근데 이제 그 현대차가 굉장히 빠르게 몰락하는 그 기점이 2014년 10월쯤이었어요. 그때가 그때가 바로 이제 한전 부지. 부지를 10조 5천억에 사는 노욕이자 한편으로는
이 현대판 바벨탑을 추구한 욕망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근데 거기다 해요. 공장 짓는 건 아니죠. 공장 짓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공장 이제 거기다 어떻게 쳐? 거기다. 어디죠? 아니 지금 굳이도 그러니까 일종의 그렇겠다. 아. 랜드마크 빌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뭐 폭스바겐이 하는 오토플라츠라는 이제 이 자동차를 종합 전시장 한 같은 것도 그렇죠. 종합 전시관 네. 겸 테마파크 비슷한 아, 걸 테마파크. 같이 넣겠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 네. 근데 그거는 뭐 독일은 폭스바겐 인데가 되게 싼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 짓는 거는 5천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 그 돈이. 근데 그걸 굳이 15조씩 들어가면서 그런 걸 짓고 뭐 건물을 올릴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근데 시점이 그 당시에 그 우리가 앞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와 같은 그런 차들의 개발에 열을 올리고 R&D.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쪽으로 R&D를 굉장히 많이 쏟아붓고 있고 그러니까요. 예. 이제 경쟁이 그리고 자동차 업계뿐만이 아니라 특히 자율주행차가 들어오면서 이른바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애플 같은 이런 거의 전자제품이잖아요. 이제 ICT 자동차는. 업체들이 예. 뛰어드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럼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이렇게 뭘 해야 되는데 그 시기에 10조 5천억 넘는 돈을 땅에다가 쏟은 거야. 어쨌거나 국내 2위 정도의 규모를 차지하는 그렇죠. 업체인데 예. 그런 기업이 이렇게 빠르게 무너지게 되면 현대차 하나만의 이렇게 그 여파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 낡은 거기- 모델을 고집하면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아무런 계획이나 비전이 없는 그런 회사가 바로 노키아 아니었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노키아는 아, 좀 그렇다고 한마디 해주면 뭐 그렇지 않대잖아요. 노키아는 다르대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했으나 예, 이른바 이제 그 예. 애플의 스마트폰이 워낙 혁신적이었다. 단호하시네. 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네. 뭐그 근데 얘기가 그 얘기죠. 근데 이제 노키아는 열심히 했으나 그런 거고 예. 여긴 이제 노력도 안 한다. 현대차는 이게 세계적인 어떤 대세의 흐름이 빤히 보이는 상황에서 너무 엉뚱한 투자를 한 거죠. 그런데 그 결정이 재벌 총수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게 우리 문제예요. 몽구 형님, 몽구 형님. 그러니까 자기가 사겠다고 하는데 계열사 돈을 다 끌어들이죠. 현대차, 기아차, 뭐 현대모비스 돈, 뭐 이런 식으로 다 끌어들여서 그걸 10조 5천억을 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박원석 의원님, 선대인 소장님, 그리고 황현희 씨, 네. 또 김용민이가 함께 오늘 또 황금선박 여러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아, 오늘 정말 아주 알찬 시간이었고 첫 생방이었어요. 라이브로 하니까 네, 좀 네. 아주 다음부터 풍성해집니다. 우리 예고 좀 하고 이런 변화들을 한번 겪어봅시다. 아, 오늘 한번 해봤고 다음에도 아니, 그렇게 할게요. 예. 계속 라이브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좋아요. 피드백이 확실하니까 댓글도 좀 많이 읽어드리고 이제 이렇게 좀 방송이 더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 네네. 피드백이 아주 많습니다. 네네. 좆가 까죠 그럼 진짜. 예, 예. 내가 형 거를 깔게요. 야이 개새끼인데 그 얘기 듣고 저는 개사주를 네. 항상 먹고 있습니다. 저 네. 그런 거 없는데. 이 시청자들의 어떤 우리 상상 댓글 괜찮나요? 상상 댓글 읽어드릴까?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라이브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저 화요일에 네. 동영상 잘 편집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할까요? 예.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